안녕하십니까. 부당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오늘 핀셋 특강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공부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세법은 과세 주체가 누구냐, 또 과세 요건, 4대 요건, 납세 절차, 비과세 여러 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경향을 보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이 납세 절차입니다. 이 납세 절차가 33회 그 작년이죠. 33회 때 무려 6문제가 출제됐어요. 세법 16문제 중에 6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크죠. 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 납세 절차를 묻는 문제가 늘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34회 때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이 납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핀셋 특강에서는 납세 절차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세목을 보면요. 우리 취득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담세, 그리고 양도세 이게 5가지 세목이 작년 33회 때 6문제가 나왔습니다. 취득세 1문제, 등록면허세 하나, 재산세, 종합부담세 하나, 그리고 양도세는 2문제씩이나 납세 절차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핀셋 특강은 요 납세 절차를 중심으로 세목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 우리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납세지를 편하는데요. 세금을 어디에 내느냐 납세지가 있죠. 자, 우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자, 지방세에는 특광도세가 있고요. 시, 군, 구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소지로 가느냐 소재지로 가느냐 항상 요거를 잘 이해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방세를 물을 때하고 국세를 물었을 때하고 납세지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지방세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일단 종부세, 종합부담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해야 돼요. 이따 우리 종부세에도 배우겠지만 종합부담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이든 법인격이 없는 단체, 작년에는 33회 때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다.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이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주소지로 가야 돼요. 주소지.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자, 그래서 33회 때는 이 문장이 좀 틀렸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양도세. 양도세도 당연히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에 어디 있는 물건을 양도했든지 그 양도에서 얻은 소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해야지 요거를 소재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국세의 특징은 어디다? 주소지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요. 특광도든 시군구든 과세권자에 따라 관계없이 다 어디가 돼요? 그렇죠.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소재지는 물건이 있는 소재지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특광 도의세일 때는 특광도, 시군구이세는 시군구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목마다 약간 과세권자가 틀리죠. 취득세는 현재 특광도세고요.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고 하면서 도구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 이렇게 과세권자가 특광도, 도구, 시군구 이 과세권자가 다 틀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만 원래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는 특광도세인데 우임 규정에 따라 지금 나오는 게 시군구가 대행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가징수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시장구조정장이 하는 거지 특광도가 과세권자라고 해서 특광도가 부가징수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시군구가 우임받아 부가징수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도 33회 때 물론 시험에 나왔지만 어쨌든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어디냐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재지가 불투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33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옳은 말이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로 하되 부동산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납세지인데 오늘 취득세부터 나중에 양도세까지 요게 쭉 나오는데 그
그 말을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취득세부터 양도세가 이런 건 납세지가 있구나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 틀이고요. 오늘 몇 번 설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취득세는 이런 거죠. 부가징수를 시군과 대행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예요. 우선 특강도가 과세권자지만 부가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실제 부가징수는 시군구한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특강도로 간다, 시군구로 간다. 시군구로 가야죠. 위임 규정이니까. 그러면 시군구가 과세 특강도를 대신해서 부가징수를 위임받았으니까 우리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러 갈 때는 시군구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여러분들이 신고한 내역서를 보고 납부서를 한 장 만들어줘요. 요만한 A4 용지 한 장 만들어주면은 요거를 발급받아서 지정된 날짜 신고 기한이죠. 신고 기한 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납부를 하시면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요. 그러면 영수증 우리가 세금 냈다는 거 증빙서니까 집에다 잘 보관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은 시군구를 통지해 주는데 영수표를 통지해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냈습니다 하고 통지해 줘요. 그럼 이제 시군구는 여러분들이 신고하고 납부했구나. 그래서 그 의무를 다했으니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취득세는 자진 신고, 자진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납부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취득 관련 등기는 요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줘요. 만약에 취득세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선 세금부터 내야지만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고하고 납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취득 관련 등기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등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등기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주로 배우고요. 세법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요걸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취득세는 시간을 무한정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60일이라는 시간을 주고요. 그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에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는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납세지가 같은 재산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토지가 한 필지예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하나인데 하필이면 이 토지가 행정구역에 걸려 있어서 이쪽 시와 이쪽 군에 걸쳐 있어요. 걸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체가 어느 시, 어느 군 이렇게 하나만 있었으면 납세지도 한 군데가 되는데 이렇게 납세지가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현재 취득세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쪽 시하고 이쪽 군하고 시가편액 비율로 안 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납세자는 이런 토지를 취득하면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 한 군데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각각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에도 신고하고 이 군에도 신고하니까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겠죠. 그래도 두 가지가 걸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취득세는 각 시군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우리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이렇게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뭘로 시가편액 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나누라 안 분하라 이거죠. 그러면 일부는 이 시에다 일부는 군에다가 시가편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신고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취득세에서도 나오지만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등록면허세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게 목적이에요. 등기. 그러면 요 토지가 한 필지인데 잘라서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등기할 때는 등기소 관할로 갑니다. 등기하는 물건은 등기소인데 만약에 등기소가 이 시에서 관할하고 이 군은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과세하고요. 군은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자체에 두 개 이상 걸쳐 있을 때는 이때는 등기소 관할 지자체가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요 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바다에도요. 행정구역이 있어요. 바다에도 이렇게 어업권이라고 그래서 어장이 형성돼 있으면 이게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선에 이 어장이 형성돼서 걸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업권은 등록하는 물건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나왔습니다. 등기하는 물건은 주로 등기소고요. 등록하는 물건은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인데요. 자,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등록하는 물건은 등록관청이고요. 등기하는 물건은 등기소다로 생각하면 돼요. 등록관청이 등기를 다 포함한 거니까 우리 등록이라는 것이 또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하는 물건은 등기소 관할, 등록하는 물건은 등록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등록면허서에서 28회 때 딱 한 번 나왔었고요. 28회 때 옳은 말이었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납세 절차 중에 납세제를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득세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하나의 최소한의 두 군데 이상일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납세제라는 거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러 가지 세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신고납부인데 취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납부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적인 경우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라 나와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유효화가 되고요. 불허가 통지나면 무효 처리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서 거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순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서를 거쳐요. 그러면 원래 잔금일이 매매일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용어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그래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유동성이니까 확정 유효가 될 수도 있고 확정 무효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자, 그럼 일단 기다렸다가 허가가 떨어진다든지 지역이 해제가 된다든지 또는 축소가 됐다 이러면은 유효한 거고요. 만약에 불허가 통지 나왔다 그러면 전부 소급해서 무효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행히 허가 통지 나오면 유효한 거니까 이때는 잔금 날짜는 요날 취득일로 하되 이때 취득은 잔금 날짜라는데 허가일,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잔금을 내면 취득했으니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신고하라 이래서 납세자하고 관할관청에서 이게 다툼이 좀 있었어요. 소송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가지고 요거를 2015년도에 요거를 개정을 시켜서 2015년도에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어도 기다렸다가 이 허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해제가 되고 축소가 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그래서 이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무리 취득을 했어도 허가를 떨어지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기다렸다가 허가일,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다시 보면 이런 말이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구역,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신설된 거죠. 증여입니다.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증여는요. 2022년까지는 일반적인 취득으로 들어가서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 올이죠. 개정이 돼서 증여 취득 시에는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이니까 대표적인 게 증여다, 기부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상 취득입니다. 그럴 때는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증여 취득에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6이 들어갔다면 올해 증여 취득은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법은 신설되고 개정되면 아주 잘 내요. 그래서 작년 2022년도 일부 개정되고 신설된 걸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증여 취득에 대한 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이 의외로 함정으로 잘 나오죠. 자,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인이 국내 주소가 있느냐 국외 주소가 있느냐 이거 있더라. 기간이 좀 달라요. 상속인이 국내 주소가 있으면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말일입니다.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그래야 돼요. 자, 33회 때 작년에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월 2일 날 사망했다고 그래서 3월 2일이 아니라 그러면 3월 30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거를 33회 때도 틀렸죠. 31회 때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최근에 2번 틀렸으니까 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이 언제다?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기 더불어서 증여도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반적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맞지만 보통 3개월, 6개월은요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 6개월이다. 증여는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말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속인 중에서 한 명 1인이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원래 상속인이 다 외국에 있을 때만 9개월을 시간 줬는데 상속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내 주소가 있는 상속인을 더 많이 물어보니까 국내 주소가 있는 상속인을 중심으로 보고요. 상속인은 아직 시험을 이럴타하게 난 경우 없는데 그냥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익 규정 일반적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고요, 증여 취득 상속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익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취득 관련 등기를 빨리 원해서 등기 등록을 요할 때는요 이렇게 나오죠. 우익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한마디로 등기를 하고 원하자면 등기소에 가기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다음에 그 납부했다는 영수필 통지서와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지 등기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33회 때 옳은 답은 이거 있죠. 다른 거는 다 틀렸는데 옳은 거 골라라. 등기를 원하는 자는 등기소 등록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선등기 되면 등기를 원하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취득세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연결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죠. 원래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일반적인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납세자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작년에 33회 때도 신고 납부라고 해야지 보통 징수한다 이게 틀려요. 보통 징수는 예외고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꼭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다만 등기를 원하는 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전까지는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취득일 때 60일 시간을 주는데 등기를 원하는 자는 등기하기 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취득 이후에 중과세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과세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는 처음 취득에도 신고 납부고요. 중간에 중과세 사유가 돼도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중과세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 1,000만 원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2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에 대해서만 더 여러분들이 신고하고 납부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과세를 적용해서 전체 금액이 나온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뭐 한다?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엉터리를 해서 이때 가산세라는 것을 50만 원 더 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만 원 냈겠죠. 본인 납부세액에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가산세는 우리가 기책사유가 있으면 포함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죠. 자, 그런데 기납부세액인 200만 원을 빼줘야 될까요? 아니면 가산세에 포함해서 250만 원을 빼줘야 될까요? 얼마? 그렇죠.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하게 납부한 200만 원만 공제해야지 50만 원 공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워낙 함정으로 잘 나왔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산세 포함 그럼 틀려요. 이게 무려 3번씩이나 틀렸는데 31회 때, 32회 때, 33회 때 연속 3년 내내 나왔는데 3번 다 가산세 포함 그래가지고 계속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돼요. 가산세는 제외한 기납부세액만 공제하는 거지 가산세는 기책사유니까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한번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가 취득했는데 뭐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기부 의사가 있다, 기소각이 있다 이러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줘요. 비과세. 자,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기부 의사를 철회하고 타인에게 매각한다든지 또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도로 과세제가 된다면 처음에는 선 비과세였는데 후 과세가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취득할 때 비과세자는 세금 낸 게 없으니까 다 내야 되고요. 면제자도 세금 낸 게 없으니까 다 내고요. 혹시 감면자는 뭐 70% 감면 그럼 나머지 30%는 내야 되고 20% 감면 그럼 20%는 안 내고 80% 내야 되니까 그 납부한 세액을 또 기납부세액이라고 공제해 줘요. 그러면 과세자 중에서 나중에 감면자가 과세자가 되면 다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를 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것도 제외요. 그러면 과세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제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중과세 사유가 됐든 후에 과세가 됐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되 이미 납부한 세액은 뭐한다? 공제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유념하시고 가산세 포함 그러면 안 돼요. 최근에 3년 내내 틀렸고요. 이 문제는 나올 때마다 다 틀렸어요. 한 4번, 총 4번 출제했는데 3번이 최근에 몰려서 냈고요. 과거에 한두 번 냈는데 그때도 이게 나올 때마다 가산세 포함해서 한 번도 이거는 오라본 적이 없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는요 기회를 주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신고 납부 안 하면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신고 납부할 사람이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징수하는데 이때 가산세는 비율에 따라 좀 다르죠. 가산세가 무신고자 그러면 20%, 과소신고자 그럼 10%, 일반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는 20% 10%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납부할 때 요 납부하는 세액에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산출세액에다가 가산세를 도해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부정하다 그럼 부정가산세는 또 40%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무신고 과소신고는 10, 20이지만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그러면 40%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자,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을 계산하는데 일을 10만 분의 22씩까지입니다. 하루 지연될 때마다 10만 분의 22씩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법인은 장부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이 장부 작성도 안 하고 기장도 안 하고 보존도 안 했다 그러면 기장 불성실 장부 작성 안 했으니까 10% 가산세가 붙어요. 자, 이것도 33회 때 출제했는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20%라고 그래서 틀렸는데 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10%지 20%가 아니에요. 그래서 33회 때 틀렸고 처음 나온 거는 24회 때 신설되자마자 바로 그해 2013년도에 출제했는데 그때도 20% 틀렸고요. 1년 지나서 25회 때 출제할 때는 여기 때 10%라고 그래서 딱 한 번 맞았는데 3번 중에서 한 번 맞았고 2번은 틀렸으니까 이 비율도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은 장부 작성 안 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법인 장부에 따른 기장 불성실 10%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안 한 자한테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합산해요. 합산해가지고 그다음에 보통징수하는데 이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예외가 보통징수지 취득세는 처음부터 보통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바로 틀립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 신고 납부를 안 한 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뭐한다? 보통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징수는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또 취득한 자한테 취득세 신고 안 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등기 전매 같은 거를 방지하려고 중가산세 제도가 있는데 이 중가산세는 우리 취득세에서만 있는 표현이고요. 취득세 외의 세금은 중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가산세 그러면 취득세에서만 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건 처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신고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납부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신고 안 하고 그럼 납부도 안 했겠죠. 그럼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정환세, 일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다음 행위가 중요해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취득세 안 내겠다는 의도예요. 이런 사람은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중가관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과하냐면 산출세액의 무려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없이 매각하면 중가관세를 80% 부과하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취득했으면 취득세 신고하고 정당히 신고하고 또 세금 납부할 돈이 없으면 납부 안 했어도 신고했으면 이런 중가관세 부과 안 하고 신고 없이 매각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 중가관세가 아니라 일반 가산세 적용하는데 이렇게 매각하면 중가관세는 100분의 8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음의 경우는 두 가지. 첫째,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우리가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은 굳이 요거에 대해서는 중과관세 80% 붙이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등기를 요하지 않은 거니까 미등기 전매 의자가 아니죠.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취득해서 신고 없이 매각해도 중과관세 80%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회원권, 골프, 콘토 회원권은 제외한다는 거는 회원권은 원래 등기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등기하는 물건이 아닌데 취득한 자가 신고 없이 매각해버리면 요거는 중과관세 80% 붙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원권은 원래 처음부터 등기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걸 제외하고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은 과세 물건을 신고 없이 매각해도 중과관세는 적용 안 하겠다. 그럼 일반 가산세만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함정은 요거죠. 2번에 지목 변경입니다. 이거 지목 변경한 자가 또는 차량의 종류 변경,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등은 비록 신고 없이 매각하더라도 중과관세 80%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왔는데 지목 변경이 있는데 이때 신고 없이 매각했다고 해서 80% 중과관세 적용한다 그럼 틀려요. 작년 33회 때도 틀렸고요. 31회 때도 틀렸는데 계속 나올 때마다 틀리게 됩니다. 지목 변경은 의제 취득이니까 의제 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자가 아니에요. 취득으로 간주하는 취득자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매각해도 그 의도에 대해서는 중과관세 적용 사유가 안 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한 자가 신고 없이 매각하더라도 중과관세 80%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고요. 중과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요 문장도 의외로 꼼꼼하게 잘 나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하나 기회를 주자. 우리 기한 후 신고 또 수정 신고라고 그래서 이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는 자한테는 기한 후 신고를 주는데 무신고자 20%, 과소 신고 10%에 대해서 경감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하면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고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인데 20%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 경감 비율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 신고는요. 신고했지만 잘못 신고하면 기회를 주자. 수정 신고는 1개월부터 최대 90%부터 해서 2년 이내에 신고하면 10%까지 경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좀 수정 신고가 좀 기간이 길어요. 위에 나오는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주지만 수정 신고는 2년까지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또 신설된 거는 요 말이죠. 가산세 적용 배제라는 게 신설됐는데 수정 신고 시 가산세 배제합니다. 배제라는 거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냐면 요건데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가 인정액은 뭐 매매 사례가액이 될 수도 있고 감정가액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공매나 경매가액이 될 수 있는데 이들 가격을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하느냐고 시가 인정액으로 예를 들어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다. 그럼 감정가액으로 신고했으면 감정평가받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경정이라는 거는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한 게 엉터리다. 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는데 그게 다른 재감정을 내봤더니 너무 낮게 평가돼가지고 취득세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했더라. 이런 사람한테는 또 세액을 경정할 수 있어요. 경정할 때 이 전에 그 스스로 그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가 시가 인정액을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이 너무 낮았네. 그래서 다시 수정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차액만큼 그럼 감정가액을 80원에 신고했는데 이번에 10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20원만큼 더 내는데 그 20원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지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시가 인증하고 신고한 사람이 다음에 지자체장이 경정해서 고쳐서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시가 인증액을 다시 신고할 때 이때 추가로 납부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 신설됐으니까 신설되면 뭐 한다? 꼭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신설됐으니까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매각 통보라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30일 때 바로 신설되자마자 바로 틀리게 냈어요. 왜냐하면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는데 원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다 60일이 맞아요. 그런데 요 국가나 지자체가 본인 재산을 처분해서 매각 통보할 때는 이때는 30일뿐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30일 안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야지 60일 시간 안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 신설되자마자 바로 틀리게 냈어요. 이렇게 세법은 신설되는 문제를 그해 연도에 잘 냅니다. 또는 2022년도에 신설된 게 다음 년도에 밀려서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 문장도 매각 통보도 2020년도에 신설되자마자 30일에 때 바로 내서 틀렸지만 이 수정신고 가산세 배제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통보가 등기자료 통보라고 해서 이때 등기 소유의 장이 등기 등록 시에 등기 등록했는데 이후에 그 등기 등록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며칠까지 30일까지 납세 고지서를 관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번 나왔는데 25회 때는 취득세에서 옳은 말이었고요. 31회 때는 등록면허세 옳은 말이었는데 두 번 다 옳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등기 등록 이후에 부족세액 미납부세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얼마까지? 10일까지 이 내용을 통지해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우리 과세 표준에다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게 그 부과권을 포기하는 것과 산출세액이 얼마 안 나오면 거둬들이는 걸 징수권인데 징수권을 과세권자가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권을 일명 면세점 제도라고 하고요. 징수권은 소액징수 면제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면세점은 부과 안 한다는 거고요. 소액징수 면제는 거둬들이지 않겠다,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면세점 제도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인데요.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을 적용해요. 작년 33회 때 출제일 때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틀렸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하만 면세점 줘요. 100만 원이면 내셔야 됩니다. 세금. 그래서 5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하겠습니다. 면제합니다.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세액이라고 해서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작아도 세금 내야 되니까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과세하기 때문에 최소한 6,000원 내야 돼요. 나중에 등록면허세를 산출했더니 4,000원이다. 4,000원 내면 안 되고요. 6,000원 올려서 내기 때문에 4,000원이든 1,000원이든 무조건 6,000원을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저세액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면세점 제도에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자,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80만 원짜리예요. 이걸 한 번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되겠죠. 왜냐면 50만 원 넘었으니까. 근데 이걸 반만 샀다. 그럼 40만 원치 샀으니까 이때는 40만 원은요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과세한다, 면세한다. 그렇죠. 면세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한 3개월 있다 또는 6개월 있다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할 수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취득하면은 이때는 한 건으로 봐요. 그러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취득하면 두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봐요. 그러면 면세점 판단을 다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40만 원의 면세점 받았지만 이번에는 40만 원에다가 40만 원 더 오면 총 얼마예요? 그렇죠. 한 건으로 보니까 80만 원이니까 이때는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1회 때 이 문장이 나왔는데 옳은 말이었고요. 정답이 요거였습니다. 1년 이내 취득하면 두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보아 면세점료로 판단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요 40만 여기 나오는 게 그리고 31회 때 이렇게 나오고요. 또 33회 때는 요거하고 섞어서 나왔는데 자, 이게 1년 이내에 취득하면은 10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을 적용한다고 틀렸어요. 1년 이내 취득에도 50만 원 이하일 때 면세점이다. 그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취득세, 과세, 최저와 뭐 면세점 제도 이거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면세점 제도를 은근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본세 더불는 부가세가 있는데요. 취득세, 부가세는 두 개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가 20%다.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어요. 여기 특징이에요.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기 때문에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양도세는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갖다 신고하시고요. 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데 요거는 소재지로 가면 안 되고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가서 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본세, 감면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본세에 붙는 부가세에 대한 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에 대한 우리 납세 절차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인데 우리 등록면허세는요. 납세 절차가 취득세를 잘 연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아까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자, 우리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어디라고 그랬어요? 소재지. 취득세도 부동산 소재지고요.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소재이다. 다만 위임 규정에 따라 부가징수는 누가 대행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은근히 납세지를 잘 내요. 33회 때도 납세지를 냈는데 이 납세지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취득세에서 좀 전에 우리 설명했을 때 하나의 물건이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취득세는 시가편액별로 안분해서 냈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등기하는 물건은 등기소, 등록하는 물건은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은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취득세 편에서 배울 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33회 때는 이 문제를 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소유자가 있고요. 금융기관이 있는데 소유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으려면 요 7억 원에 대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근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물이 필요하죠. 자, 담보물을 제공합니다. 이때 수원에 있는 건물을 제공하는데 이게 6억분이 안 돼요. 그럼 지금 내가 대출 신청은 7억인데 담보물건은 6억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은행이 7억 대출해주고 6억짜리 담보물을 잡을 리는 없죠. 그럼 하나 더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토지 5억짜리를 또 마저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두 개 11억을 제공하고 7억을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담보 요건이 되니까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금융기관에서 1번 수원에 있는 요 건물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야겠다. 동일 채권인데 납세지가 현재 다른 거예요. 지금 소재지가 하나는 수원에 있고 하나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건물은 수원에, 토지는 제주도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납세를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금융기관이 수원에 있는 건물에다가 근저당 설정하고 2번 토지에다가 마저 설정했다면 이때 수원에 있는 건물은 당연히 수원이 되겠죠. 근데 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납세지가 제주도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원시로 가야 될까요? 이때 납세지는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제주도에 있는 것도 같이 근저당권 설정할 때 납세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제주도에 있는 거 갖다 제주도에 갔다가 세금 낼 필요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등기하는 곳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33회 때 처음 나왔는데 옳은 말이었어요. 자 이런 편이죠. 같은 채권이니까 이 채권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담보를 왜요?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어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수원에 있는 걸 먼저 설정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토지는 수원에다 내야 되고요. 반대로 금융기관이 제주도 토지에다가 먼저 설정했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건 제주도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33회 때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나왔는데, 자, 납세지가 뭐한다? 분명하지 않다. 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33회 때 출제한 문제인데 옳은 말을 했습니다. 둘 다 납세지를 묻는 건데 동일 채권에 담보물이 2개 이상이면 처음 등기하는 거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이 납세지를 은근히 잘 내기 때문에 최근 28회부터 33회까지 납세지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납세지를 잘 이해하고요. 일반적일 때는 부동산 소재지, 불투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 동일 채권일 때는 담보를 위해서는 처음 등기하는 것, 그리고 2개 이상일 때는 등록관청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납세지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려 지금 6년 동안 계속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납세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등록면허세는요, 요 원리인데 좀 아까 우리 취득세를 배울 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입니다. 등기를 원하는 자는 등기하기 전입니다. 기한 그리고 나중에 중과세 사유가 되고 과세가 되면 60일 이내입니다. 이거 배웠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도 비슷해요. 자, 등록면허세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여러분들이 등기 등록 행위를 해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세금은 언제 내느냐? 세금은요. 등기 등록 후는 없어요.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취득 후 60일, 상속받은 거 6개월, 증여받은 거 3개월 다 후에 후. 근데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후에 나중에 중과세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되 기납부 세액은 빼주되 이때 아까 가산세 있었죠? 가산세는 기책사유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취득세에서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도 은근히 같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기납부 세액만 공제하는 거지 가산세는 기책세유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기 등록할 때 비과세자가 사후에 과세자가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것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 이후에 중과 사유가 됐든 과세자가 되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주의할 점. 자, 이 신고 의제인데 이게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신고 의제 한 5번, 6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다 틀리게 나오고 딱 한 번만 맞게 나왔으니까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33회 때는 안 나왔고요. 30회 틀렸고 31회 틀렸고 32회, 33,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3년쯤 됐으면 또 한 번 내요. 전에 28회 때 나오고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보시면 이런 말인데요. 원래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시군구청 가서 신고하고 은행 가서 납부한 다음에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해줘요. 근데 신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다음에 접수하면 또 등기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그럼 신고에 대한 이 불성실 가산세 20% 부과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때 부과하지 않겠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건당 6,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건당 6,000원짜리는요. 신고 없이도 납부가 가능해요. 정액세는 정액세 건당 6,000원. 한 건을 나 말소하겠습니다 하고 신청 안 해도 그냥 은행에다 6,000원 내고 접수하면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신고를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 안 하겠다. 이 말인데 잘 보시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건 뭐예요? 아니지만 간주하겠다. 본다 그랬으니까 신고 의제다 이거예요. 그럼 신고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요 문장이 함정이에요. 요 문장이 여러 번 틀렸기 때문에 이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함정으로 잘 나오는 거는 신고 의제입니다. 신고 의제. 신고하지 않고 납부했어도 등록이 됐다면 이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보아. 아니지만 보아.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를 늘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최근 2년 동안 30회, 33회 때 안 나왔으니까 올해 꼭 나올 수도 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지금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 기한 후 신고는요.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하면 1개월부터 6개월, 최소 1개월부터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경감이 있는데 취득세 내용과 같다 했듯이 가산세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어느 세금이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경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매각 통보가 있는데 미납부, 납부 부족에 대한 통보라고 그래서 아까 등기 등록 관서 이때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등기 등록 이후에 미납부액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며칠까지 그렇죠 10일까지 납세직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지해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까지 해서 취득세, 납세 절차하고요.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두 개를 먼저 배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은요. 재산세 파트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워낙 잘 나와요. 워낙. 시험이 무려 17회부터요. 33회까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세 절차는 여러분들이 요 재산세는 15분만 공부하면 되는데 뭐 15분 동안 공부하면서 한 문제 맞히는 건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납세 절차는 별거 없어요. 암기예요, 암기. 왜냐면 그 날짜라든지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나오니까 그거를 암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기도 합니다. 세법이요 암기입니다. 암기 어느 정도. 그리고 암기에서도 금방 머릿속에 날아가요. 우리 세법은 휘발성이 강하다 그죠? 내가 들었는데 알았는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또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납세 절차는요. 첫 번째, 우리 과세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그렇죠.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제 다음 파트인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 그럼 매년 6월 1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납부 기한이 재산세는 워낙 잘 나오는데 납부 기한이요. 33회 때도 나왔지만 꾸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납부 기한을 잘 물어봤습니다. 자, 납부 기한 중에서 우리 토지는 몇 월 달에 납기다? 9월이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건축물은 몇 월 달?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3박 항공기 포함해서요. 다 7월입니다. 33회 때는 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같이 물어봤어요. 옳은 말인데 대부분은 토지 따로 물어보고요. 건축물 따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 따로 이렇게 내는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둘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9월이고 건축물은 7월이었습니다.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주택은요.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반반씩 내기 때문에 전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산출환세액에서 반은 7월에 고지하고요. 나머지 반은 9월에 고지하니까 2분의 1씩 고지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 주택에는 별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별장도 납부세액이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네요. 자, 다만 재산세 해당 부과할세액이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라면 굉장히 큰 돈 아니죠. 우리가 20만 원 정도면 웬만하면 납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내지 말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입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29회 때니까 2018년도에 이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그래서 29회 때 바로 시험을 냈는데 틀리게 냈어요. 왜 틀렸냐면 20만 원 이하일 때는 9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달이기 때문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끔 이 토지도 함정을 내는데 토지는 원래 9월입니다. 납부세에 관계없이 토지도 은근슬쩍 요거하고 좀 연결해서 가끔 내요. 어떻게 내냐면 토지 납부세액이 18만 원, 토지 납부세액이 18만 원이면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그럼 바로 틀려요. 토지는
납부세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9월만 내야 되기 때문에 단 10,000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내도 9월이고요. 10만 원 내도 9월이고 18만 원 내도 9월 달에 내기 때문에 이 토지가 의외로 함정입니다. 건축물 갖고는 함정이 안 돼요. 건축물은 어차피 금액이 얼마가 됐든 7월이니까 함정은 꼭 토지예요. 그 토지가 20만 원 이하였다고 해서 현혹당하면 안 되고 토지는 그대로 9월이고요. 요 주택만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나옵니다. 원래 납부 기한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29에 30, 31회 때 30회 빼놓고는 최근에 5년 중에 4번 나왔으니까요. 납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29회 때 요 문장, 또 선박, 토지 이렇게 나왔었고요. 건축물은 30회, 그래서 31회 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납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워낙 잘 나오는 숫자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군수가 7월에 9월에 고지했어요. 근데 시장군수도 과세 대상 누락 오류로 있어서 잘못 고지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7월달, 9월달에 고지한 것에 누락이 있어서 내년 4월에 발견됐다. 내년 4월에 세금 내라를 고지합니다. 무려 5년 동안 제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부과할수 날로부터 5년간은 누락분이 있으면 다시 재산세를 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간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종부세에서 31회 때 3년간 부과한다 틀렸는데 5년 동안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22회 때는 부가징수할 수 없다 틀렸는데 작년 33회 때는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말이었습니다. 한번 고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부과된 거는 어떻게 한다?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수시 부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거 합니다. 자, 재산세도 납세지는 주소지로 간다, 소재지로 간다. 소재지입니다.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적항, 선박,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라고 하는데 주로 부동산 중심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의 납세지 그러면 소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재산세는 한 번 내요, 매년 내요. 1년에 한 번씩 내죠. 매년. 내가 10년보였으면 10번, 20년보에서 20번 내겠죠. 그러면 요 세액 결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보통 징수한다고 그래요. 보통 징수는 집으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기 때문에 때 되면 7월 달에 건축물 재산세, 9월에 토지분, 7, 9월에 주택 이렇게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 그래서 보통 징수한다 그럽니다. 최근에 시험에서 특별 징수한다 그래 틀렸는데 특별 징수는 없어요. 특별 징수는 징수의 편의자가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게 되는 건데 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예요. 그래서 30일 때 특별 징수한다 그래 바로 틀렸는데 보통 징수한다 그러고 오셔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이니까 9월 달이면 9월 11일 정도, 7월이면 7월 11일 정도에 고지해주라 이 뜻이에요. 너무 늦게 고지서가 도착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빨리 고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에 고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일 전도요. 재산세에서는 최근에 26회, 29회 2번 나왔지만 워낙 종부세하고 연결해 잘 나오기 때문에 종합부담세는 27회, 28회, 30일에 작년 33회, 작년 33회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말이었고요. 26, 29회 때 또 옳은 말. 그래서 이 문장 나올 때마다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부한다. 재산세든 종합부담세든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의외로 틀리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33회 때는 틀렸는데 좀 이따 이 재산세 끝나고 종합부담세 납세절차 배울 때 한 번 더 주의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액은 징수를 아까 면제한다고 그랬죠. 소액 징수 면제인데 재산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 요 함정이에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 이렇게 합니다. 2,000원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2,000원이면 과세하고요. 2,000원 미만 1,999원이 면제가 되는 거고요. 2,000원이면 내셔야 돼요. 이 문장이 말장난을 가끔 했는데 15회 때 틀렸고 그 다음에 27회 때 또 한 번 틀렸는데 재산세, 소방분, 지역재산세 다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 그래야 돼요. 15회 때는 재산세로, 27회 때는 소방분, 지역재산세 2,000원이면 징수 면제 틀렸는데 어쨌든 말장난 잘하니까 요거 함정 걸리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안에 변동사항을 신고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좀 신고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신고가 6개 되는데 이런 신고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 등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공부사항의 소유자가 사실상 누구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밝혀주면 원칙대로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의 납세 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아니면 무슨 교환했든 대물 변제됐든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라. 자, 두 번째는 상속을 받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그 중에서 상속인 중에서 누가 소유자인지 와서 좀 신고하라. 그 주된 상속자 보고 신고하라고 그래요. 근데 주된 상속자가 사실은 누구 겁니다 하고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면 원칙대로 부과하는데, 주된 상속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예외의 납세 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상속자가 불이익당하지 말고 신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명의는 개인 건데 실제는 종중 겁니다. 그러면 개인 명의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와서 이거 종중 재산이니까 종중한테 부과하십시오 이렇게 신고하면 종중 단체에다 부과하는데, 이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 명의자인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탁 재산은요, 수탁자가 와서 신고해야 돼요. 수탁자는 명의로 돼 있고 실제는 위탁자 누구입니다. 그래서 위탁자한테 합산하십시오. 위탁자한테 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누군가를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누구입니다. 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죠. 작년에 5번, 6번이 추가됐는데, 하나의 세대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있어요. 원래 1세대 1주택 시가편액 9억 원 이하만 특례세를 적용하는데, 혹시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주택 중에 일반 주택 하나 있고요, 또는 등록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무슨 노인복지주택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있으면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런 주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와서 나는 이 주택인데 하나는 내가 주택수에서 빼지는 집입니다 이거 신고하면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럴 때 필요하시면 그 세대원이 와서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자, 또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으로 변경됐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와서 신고해 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22회 때 두 가지가 신설됐는데, 아직 뭐 시험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5번, 6번도 항상 그랬죠.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봐둘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는 우리 세부담 상환이라고 그래서 매년 내기 때문에 세부담 상환 제도가 있는데, 요 주택 개인에 대한 주택이에요. 개인 주택만 요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그럼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0분의 110이고요. 6억 원 초과하면 100분의 13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회 때는 요 문제를 냈는데 6억 원 이하 그럼 100분의 110이다 오른말. 그리고 29회 때는 100분의 150이다 틀렸는데, 주택은 개인 주택은 100분의 150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 뭐 갑 60세 이상 61세 누구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개인일 때는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가장 비싸봤자 100분의 130을 초과하면 없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그럼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이 질문이 틀렸고요. 아직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법인 및 단체 최근에 잘 안 나왔는데, 토지나 건축물 여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들어가고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 소유자 또는 주택 중에서 법인과 단체가 소유한 주택은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개인 주택이냐 법인 소유 주택이냐 토지 건물이냐 그거 잘 보시고요. 세부담 상한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좀 암기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골라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분할 납부 제도가 있는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라면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이 가능해요. 그럼 내가 400만 원 내야 된다. 그럼 이번에 400만 원 내야 된다. 그럼 우선 얼마 내고? 그렇죠. 250만 원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초과된 150만 원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150만 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가끔 이 숫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시험을 내는데 33회 때는 양도세에서 나왔지만 얼마든지 재산세도
금액을 주어지고 판단하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면 500만 원 초과했으니까요. 이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반반씩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00만 원 내시고 최대라고 합니다. 최대 분납 가능한 금액은 3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분납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다. 우선 반반씩 낼 수 있다. 얼마 초과하면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대 50으로 낼 수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우선 250만 원 내시고 초과 금액을 2개월 동안 초과된 금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납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양도세는 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 물납 제도가 있는데, 자, 물납 제도도 워낙 잘 나오는 문제항입니다. 자, 물납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한데, 여기서 함정은 요거죠.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받아주기 때문에 시장 호수는 타 지역은 관리가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관할 구역만 받아주기 때문에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하나에서 25회 때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라. 그래서 10일 전까지 물납하겠습니다. 신청해야 돼요. 납부 기한이니까 7월 31일 또는 9월 30일 전 10일이니까 대략 7월 21일 또는 9월 20일 정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전에 신청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허가 통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불허가 통지 나올 수도 있어요. 허가 통지 나오면 받아준다 이런 거니까 물납한 거고요. 혹시 불허가 통지 나와도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그리고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물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금전 납부해야 한다 틀렸는데 31회 때 이 말이 틀렸네요. 불허가 통지가 나왔어도요 한 번 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납 부동산 평가는요 과세균현재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함정은 요 과세균인데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예요. 두 번씩 틀렸는데 한 번은 과세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그래서 한 번 틀렸었고 또 한 번은 평가 물납 평가일 현재 그래서 물납 평가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물납 평가일이 7월에 평가할 수도 있고 9월에 또는 8월에 평가할 수 있는데 그날이 아니라 물납을 신청하면 평가하는데 그날이 아니라 이 과세 기준 현재 시가로 하는 거지 물납 평가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 다 틀렸는데 32회 때는 이 문장이 틀렸네요. 물납 평가일 현재 시가다 틀렸고요. 전에는 12월 31일 틀렸으니까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가라고 하면 뭔가 객관성이 있는 가격인데 토지 건물 주택은 시가 편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매, 경매, 감정, 보상가액이 있으면 이들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을 우리는 시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고지한 세금을 정한 날짜 안 내면 고지받고도 세금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지방세는 올해 말까지 가산금 3%가 부과되고요. 또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안 내면 매월 1만 분의 75를 징수해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체납된 재산세는 30만 원 미만, 그 지방세는요 30만 원 미만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지방세는 중과상금 그러면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5회 때에도 한번 나오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가산금, 중과상금이 없습니다. 자, 이게 납세 절차인데 재산세 납세 절차가 한 3장 됩니다. 요 3장인데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첫 장,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장까지 물납까지 워낙 시험을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앞뒤 다 보셔야 돼요. 어느 쪽만 보시면 안 되고 페이지 1번, 2번, 3번 다 보셔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공부를 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로 가볼까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는요. 일단은 재산세를 준용하는 게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는 재산세를 준용하고요. 재산세 면제 감면받으면 종부세도 면제 감면받기 때문에 방금 우리 재산세 혹시 비과세 면제 감면받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면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인데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재지라고 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이게 개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하고요. 법인은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회 때 이게 나와 있는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지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요.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지 주택 소재지라고 바로 틀렸어요. 그래서 33회 때 이 문장이 틀렸고요. 31회 때는 주소지다 그래서 맞았는데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원칙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도 의제 개인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납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율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이다. 31회 때 나왔는데 옳은 말이었고 기준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다 과세율은 몇 월 며칠? 그렇죠. 6월 1일입니다. 자, 납기인데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부가징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부가 결정해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정부 부가세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납세 고지서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5일 전까지 밟아야 한다 아주 잘 나오죠. 작년 33회 때 나왔을 때 요 문장이 틀렸는데 다른 때는 다 맞았는데 작년에 틀리게 됐네요. 5일 전에 고지한다 이건 맞는데 주의할 점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토지분, 종부세가 있기 때문에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고지해야지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고지한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분으로 토지분, 종부세는 토지분 이렇게 각각 고지서가 나오지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한 장으로 고지하면 안 되고 주택은 전구에 있는 걸 합산하고 토지는 전구에 있는 걸 합산해서 주택분 고지서 하나, 토지분 고지서 하나 이렇게 나가야지만 고지하기 때문에 납기 개시 5일 전이다. 그래서 작년 33회 틀렸고요. 그 전에는 31회 때 납기 개시 5일 전에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주택을 구분해서 각각 고지한다 맞는 말이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 26회 27회 28회 다 맞았고요. 그래서 한 4번 중에 3번은 맞았는데 작년에 한 번 틀렸으니까 꼭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본인이 납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고할 때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 이게 33회 때 정답이었는데 옳은 것은 이게 옳은 말이었고요. 나머지는 이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해당 연도에 신고 납부를 원하는 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요 이렇게 본인이 신고 납부를 선택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과하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없는데 과소 신고는 부과한다. 그래서 요 주의할 점은 과소 신고 가산세지 무신고 가산세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옳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가능한데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250만 원 초과하면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33회 때는 이 문장이 틀렸는데 2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안 돼요. 250만 원 초과해야지 분납이 가능하지 200만 원 내시는 분은 분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32회 때 또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 틀렸는데 분납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허용이 돼요. 자, 대신 물납이죠. 물납은 2016년도 물납제도가 폐지했는데 32회 때는 물납제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만 옳은 말이었고요. 정답이 이거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30회 때 다 틀렸어요. 물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납할 수 없다. 물납은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는 재산세만 방금 가능했고요. 종부세, 양도세는 아쉽게도 물납이 폐지됐어요. 32회 때는 종부세에서 물납이 불가능하다. 작년 33회 때는 양도세에서 물납할 수 있다. 바로 틀렸습니다. 최근에도 물납을 꾸준하게 내고 있어요. 세목마다 물납에 대한 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본세에 더붙는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한 페이지인데 워낙 요 안에서 잘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27회부터 33회까지 이게 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거니까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최근에 한 문제 나와도 거의 다 여기서 나오고요. 다른 거하고 좀 섞어서 종합 문제 내기도 하고, 또는 두 문제가 나오면요 반드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33회, 32회 때는 두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씩 나왔고요. 보통도 한 문제는 거의 내다시피 하니까 이 납세 절차는 꼭 보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 납세 절차는 한 장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하고요 점수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납세 절차 이거 지금 우리 핀셋 특강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부터 모든 과목에 이 세목에 납세 절차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건 좀 등하셔야 되더라도 납세 절차는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양도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양도세를 다시 한번 짚어가면 우리 납세해지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납세해지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정리한 겁니다. 자, 지방세는 다 소재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 국세는 주소지. 오늘 배운 종합부동산세, 앞으로 배울 양도세 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아까 양도세는 부가세가 납부시에는 없다 그랬어요. 대신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지만 주소지 관할 시, 군, 구로 가야 된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지방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이때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지 소재지라는 말씀 안 돼요. 요거는 주소지입니다. 위에 나오는 부동산은 대부분 부동산 소재지 그러는데 양도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거기에 10분의 1, 10%를 더 내야 되는데 이때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가서 지자체는 맞는데 이때는 주소지로 가야지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가 없어요. 이거는 소득자, 이 소득자의 주소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납세지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 절차인데 양도세는 최근에 꾸준하게 나왔어요. 사실 나왔는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 두 문제씩 나왔어요. 올해 34회 때는 두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한 문제 정도 예상하는데 요 납세 절차도 꼭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가 있고요. 확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자, 확정은 5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데 확정신고 납부예요. 작년에 33회 때 이 말이 틀렸는데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거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양도세는 신고납부 제도지 정부 결정이 아니에요. 좀 전에 앞에 나왔던 종부세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데 선택권은 신고납부세 선택했지만 지금 나오는 양도세는 처음부터 신고납부지 정부 결정은 없어요. 그래서 33회 때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예정신고납부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배울 건데 우리 예정신고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예정신고 그러면 파는 날을 우리 양도일이라고 그래요. 파는 날이 양도일인데 자, 양도일이 예를 들어서 5월 23일 날 잔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5월 23일 날 양도일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양도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예요. 5월 23일 날 파나 13일 날 파나 3일 날 파나 그 파는 날이 있어도 그 속하는 달이 말일이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주의할 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럼 틀려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언제?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납부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의무입니다. 이제. 그리고 예정 신고는 언제 하느냐? 양도 차익이 있다는 거는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고하고요. 세금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있으면은 차익만큼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양도 차손이라고 하면 손해요. 손해난 사람은요.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함정이에요. 신고해야 됩니다. 이 양도 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물론 차손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가 없고요. 차익이 없는 경우도 세금 납부는 없지만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의무다. 요거를 함정으로 잘 냅니다. 이것도 31회 때, 그 외 29회 때, 27회 때 계속 이어 나왔으니까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해야 한다. 이것도 함정 문제로 의외로 잘 내요. 자, 차익이 있을 때만 신고하는 거 아니다. 차손이 있어야 신고한다. 앞으로 예정신고 납부는 선택이다, 의무다.
의무예요. 이제 앞으로 선택이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없어요. 세액공제. 2010년도에 폐지됐어요. 한때는 양도세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을 조기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10%, 또 2011년도는 5% 이렇게 공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제가 폐지했습니다. 작년 33회 때 5% 공제한다 틀렸는데 예정 신고 납부에도 앞으로 세액 공제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공제 있다 그러면 안 돼요. 2010년 이후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예정 신고 납부에도 없습니다. 좀 아쉬워요. 예정 신고 납부하면 10%씩 공제한다. 그럼 참 큰 거 좋았는데 아쉽게도 폐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 신고 안 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불성실한 자니까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 가산세 부과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확정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예정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만큼 가산세 부과하니까 꼭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일에 속하는 말을 붙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처음에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 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주고 마무리 잔금을 주면 이 날이 양도일이에요. 그럼 속하는 달인 말일부터 2개월 똑같이 해주면 돼요. 다만 허가 없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허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때는 자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또는 지정해서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가 떨어지면 허가일,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대금을 완납했어도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허가가 떨어지든지 해제가 되면 그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도 양도했으니까 신고하는데 주식은 1년에 매달 1년에 12번 팔 수도 있고 6번 팔 수 있고 10번 팔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팔면 팔 때마다 신고하라면 신고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접수받는 세무서도 불편하니까 이 주식은 반기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 납부하라.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상반기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한 거는 다 모아서 요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요.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또 다 모아서 또 2개월 달에 2월 28일까지 또 예정 신고 납부하면 된다. 1년에 주식은 반기마다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생 상품은 예정 신고 납부 제도가 없어요. 파생 상품, 그다음에 또 국외자산, 국외주식이죠. 국외주식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없고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국외 주식은 확정 신고만 해요. 그리고 파생 상품도 확정 신고만 해요. 자, 또 하나. 증여는 증여인데 순수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증여, 이거를 우리는 일명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앞에 부담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원래 증여세 신고가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요. 양도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러다 보니까 양도세는 2개월이고 증여세는 3개월이니까 이 증여세 신고하러 갈 때 양도세를 같이 신고하는데 항상 이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양도세는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만큼은 좀 완화해 주자.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3개월 동안 예정 신고 납부할 수 있게 좀 해줬어요. 다른 건 다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반기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다 생각하면 돼요. 31회 때 이 문장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부담부 증여가 옳았고요. 작년 33회 때는 부담부 증여가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 부담부 증여는 예정 신고 없이 확정 신고해야 한다. 틀렸어요. 부담부 증여도 예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 신고해야 된다 이래야지 예정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31회 때는 옳은 말이었고요. 33회 때는 틀렸네요. 부담부 증여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예정 신고 납부라고 해서 예정된 시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이 종결돼요. 그러면 내년에 확정 신고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정 신고를 잘못하면 확정 신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정 신고했다고 해서 확정 신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 신고를 했으면은 확정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확정 신고는 언제 하느냐?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2023년 소득이면 2024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확정신고 납부가 5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정신고 있고 확정신고인데 같은 신고를 두 번 하라? 그건 아니에요. 예정신고 납부한 사람은 확정신고 아니 할 수 있고 예정신고 잘못하면 확정신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 거는 확정신고를 안 했어도 가산세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를 안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중복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신고했으면 50% 경감하는 제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안 하고 확정신고 안 했다. 불성실하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이고요. 납부제한은 1을 10만 분의 20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무신고는 일반 무신고에 대해서는 20%죠. 이게 33회 때 작년에 출제할 때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무신고자는 20%다. 이것만 옳은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 있어요. 이 조건이 있는데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한 이후 5년 안에 팔아요. 작년에 3년이라고 틀렸는데 5년 안에 팔았는데 이때 매매사례가액이나 또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요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 요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액이 100분의 5인데 작년에 100분의 3 그래서 틀렸는데 100분의 3은 없습니다. 100분의 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안에 파는 게 아니라 5년 안에 양도했을 때 요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환산가액으로 한 번은 감정가액으로 해서 신설할 때마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요. 환산가액은 31회 때 처음 신설하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이 당시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래야 되는데 그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다 그래야지 산출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함정은 위에 나오는 건 납부세액의 20%, 40%, 10% 이렇게 부과하는데 요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그 가격에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때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걸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 문장 잘 읽고 해석해야 돼요. 최근에 신설되자마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도 분납이 가능한데 이 분할 납부는요, 이 파트 나올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분할 납부는 늘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3회 때는 분납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1,500만 원. 자, 1,500만 원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면 분납을 할 때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분납 가능 금액은 1,000만 원을 먼저 내시고 분납 가능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을 분납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년 33회 때는 1,500만 원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초과해야지만 반반씩 낼 수 있고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우선 1,000만 원 내시고 초과 금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만약에 납부세액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면 반반씩 낼 수 있으니까 2,500만 원 먼저 내시고요. 초과된 2,500만 원을 50% 이하 최대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2,500만 원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처음에 1,000만 원 내고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33회 때는 1,500만 원을 제시했는데 틀렸어요. 전에는 뭐 한때는 또 1,600만 원 제시한 때도 있었고 3,600만 원 제시한 적도 있고요. 요거는 한 3번 나왔는데 금액을 주어지고 판정하는 문제도 잘 내요. 1,600이든 1,500이든 3,600만 원이든 잘 판단하시고요. 1,500이나 1,600만 원은 여기 들어가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처음에 얼마 내고 1,000만 원 내시고 초과 금액을 2개월 동안 2천만 원 초과하면 반반씩 낼 수 있다. 만약에 3,60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씩 낼 수 있죠. 그리고 숫자를 잘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납제도는요 아쉽게 폐기됐습니다. 2016년도에 폐기됐는데 작년 33회 때 이게 문장이 나오면서 틀렸네요.
징수 나중에 수용당할 때 뭐 물납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물납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양도세는 물납이 불가능해요. 종부세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도세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예정신고, 확정신고까지 해서 납세 절차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다 시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부터 납세 절차는 뭐 반드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꼭 여러분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핀셋 특강이라고 해서 자, 아까도 그랬죠. 중요 부분만 콕콕 집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법은요. 자꾸 여러분들이 본 만큼 점수가 올라가고요.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시험은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에 또 반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렵더라도 자꾸 대책이고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빠른 시간 내에 자꾸 반복하셔서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에 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핀셋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